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글이 언어학계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중국어는 사라지고 일본어는 정체되고 독일어는 흔들리는 이 시대에 세계가 주목한 언어는 바로 우리의 한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언어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언어학자들이 단 하나의 문자, 한글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군 이유는 하버드 출신의 교수가 꺼낸 하나의 슬라이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수는 세계 언어학계 앞에서 한글이 어떻게 모든 문자를 넘어설 수 있었는지에 관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글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레이첼 맥클린, 하버드 대학교 응용언어학 교수로 지난 15년간 전 세계 문자 체계와 문해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뉴욕 국제언어학 세미나의 단상 위에 서 있습니다. 한글의 힘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요. 그날 세미나장은 아이비리그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고풍스러운 강당이었어요. 각국의 유명 언어학자들이 모인 그 자리는 한편의 지식의 축제 같았습니다. 세계 언어의 미래와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학자들 사이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독일 학자는 독일어의 철학적 깊이를, 프랑스 교수는 프랑스어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러시아 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언어적 유산을 자랑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본 교수는 일본어 한자의 역사적 깊이를, 중국 학자는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의 위력을 강조했죠. 그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단 한 장의 차트였지만 그 내용을 본 순간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프랑스 교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세미나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에 투영된 제 자료에 고정되었습니다. 각국 언어별 문해력 지표와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그래프였죠. 그리고 그 상단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언어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온 노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발언에 이어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진 것은 중국 베이징대 장앤페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맥클린 교수님, 흥미로운 자료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우리 중국어는 14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인류 최대의 언어입니다. 실크로드에서부터 시작해 3,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적 깊이는 다른 어떤 언어도 따라올 수 없어요. 장 교수는 뒤이어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계속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글로벌 비즈니스의 시대에도 중국어는 중심이 될 겁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글 같은 근대 문자는 너무 단순해 예술성과 철학적 깊이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자는 역사의 무게를 품고 있어야 하죠. 세미나장 내부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태블릿을 열고 준비해둔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장 교수님,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최근 통계를 함께 살펴보시죠. 베이징 왕징과 상하이 푸동에 있던 중국어 학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중국어 전공자 수도 28% 급감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중국 제조업 임금은 이제 10만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를 수 없죠. 지금은 차이나 엑시트 시대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옮기고 있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했죠. 충칭, 선전의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상하이의 중국 백만장자들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어요. 외국 기업은 인건비 상승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철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을까요? 장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미나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본 도쿄대 이와사키 아유미 교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어가 아니라면 아마도 일본어가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일본어의 특별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발표자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토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궁금했어요. 과연 이와사키 교수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와사키 아유미 교수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앞으로 나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에서는 일본 도쿄 메이지 신궁의 아름다운 현판과 고서들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여러분, 일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듬어진 예술이자 철학이죠. 이와사키 교수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일본어 한자는 복합적인 조합과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와 발음을 가질 수 있어 무한한 표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애라는 한자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감정의 층위와 역사적 맥락이 담겨 있죠. 그녀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교토의 료안지 정원처럼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복잡한 구조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이런 언어적 깊이가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을 탄생시킨 비결입니다. 그녀의 말에 여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와사키 교수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건 마치 인스턴트 음식 같아요. 쉽고 빠르지만 깊은 맛이 없죠. 일본어는 교토의 전통 요리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경험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미나장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와사키 교수님, 흥미로운 비유네요. 하지만 제가 최근 NHK에서 보도한 일본 문해력 조사 결과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나타났어요. 일본 청년 25%, 간단한 계산도 못해 도쿄신문. 최근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5세. 일본 청년 넷 중 하나는 기본적인 문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와사키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또한 일본어는 발음수가 적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한국어는 모음과 자음, 받침을 조합하여 수많은 발음을 만들 수 있지만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50음도에 나타나는 약 50가지 발음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제한된 발음 체계가 언어 학습과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와사키 교수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문화적 깊이가 언제나 쉬운 접근성과 함께 가지는 않죠. 그때 세미나장 뒤쪽에서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브루너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가 이 논쟁에 독일어의 관점을 추가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발표자에게 기회를 넘겼습니다. 과연 독일어에 대한 그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요하네스 브루너 교수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체격의 정확한 발음, 논리적인 화법으로 유명했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작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밀성과 논리적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독일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브루너 교수는 손짓을 크게 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거의 언어를 보십시오. 이들의 깊은 철학적 사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독일어의 문법적 정교함 때문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부터 뮌헨 공대의 공학 혁신까지 모든 지적 성취의 바탕에는 독일어의 논리성이 있었어요. 브루너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글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가 단순하다고요? 그건 마치 첼로 대신 리코더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죠. 독일어는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복잡하지만 그만큼 깊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미나실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브루너 교수님, 독일 연방교육부의 최근 통계를 보셨나요?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등 주요 도시에서 630만 명의 독일인이 일상적인 문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독일의 기능적 문맹률이 12%에 달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브루너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말을 하려는 찰나 프랑스에서 온 소피 뒤부아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요하네스, 당신의 독일어가 그렇게 정교하다면 왜 독일 기업들은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폴크스바겐, BMW, 지멘스 모두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잖아요. 이탈리아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복잡성이 항상 장점인 것은 아니죠. 바흐의 푸가를 감상하는 것과 매일 그것을 연주해야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브루너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독일어는 정교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언어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철학자와 작가들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진정한 좋은 언어가 아닐까요? 세미나실 전체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문해력 위기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죠. 이제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전 세계 문해력 위기를 연구해왔어요. 보스턴에서 베를린까지, 도쿄에서 상하이까지 현장을 다니며 한 가지 의문을 품었죠.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해력 위기가 찾아왔을까? 제 뒤 스크린에는 다양한 국가의 문해력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 대학과 공동 연구 결과 핵심 원인은 바로 문자 체계 자체의 복잡성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다양한 언어의 문자 체계를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과 정보로 가는 관문이죠. 만약 그 관문이 너무 복잡하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크, 뮌헨, 오사카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글을 읽지 못해 당황하는 사람들, 공문서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이었죠. 중국어 한자는 3,000자 이상을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3가지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죠. 독일어는 복합어 구조와 문법적 성별이 학습자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들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반대로 문해력을 끌어올린 문자는 없을까?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며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존재할까요? 세미나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국의 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로마자 알파벳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마자는 분명 널리 쓰이지만 각 언어마다 발음 규칙이 다르죠. 영어의 스루와 터프를 보세요. 같은 OUGH인데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학습 장벽이 돼요. 프랑스 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문자는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곳에는 아름답게 배열된 한글 자모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소개할 문자는 역사상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고 단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죠. 바로 한글입니다. 스크린에 한글 자모가 나타나자 세미나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죠. 중국 한자는 갑골 문자에서 진화했고 로마자는 그리스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저는 고풍스러운 책 한 권의 이미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입니다. 1446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죠. 세계 문자 역사상 처음으로 누가, 언제, 왜, 어떤 원리로 문자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기록된 사례입니다. 저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을 기본 요소로 조합했어요. 강당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는 옥스퍼드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글이 발명되기 전에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글을 썼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인들은 1000년 넘게 한자를 차용해 썼어요. 하지만 한자는 한국어 발음과 문법 구조에 맞지 않았죠. 게다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훈민정음 서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중국 장앤페이 교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한자의 위대함을 인정한 셈 아닌가요?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1500년대 얘기죠. 현대 한국에서는 모든 공식 문서, 교육, 미디어가 한글로만 이루어집니다. 보스턴에서 만난 하버드 의대 한국 유학생들은 한자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본 이와사키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문학은 어떻습니까?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승원, 황성영,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세요. 한강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한글로 쓴 소년이 온다는 세계 5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됐습니다.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글이 가져온 실질적인 변화,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OECD와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문해력 통계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의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을 모두 앞서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저는 연도별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1945년 한국의 문맹률은 70%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명 중 7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맹률은 2% 미만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문맹을 거의 완전히 퇴치한 나라는 없었어요. 세미나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와사키 아유미와 요하네스 브루너 교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정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가진 근본적 강점 때문이에요. 누구나 일주일이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하는 과학적 체계. 이런 특성이 한국의 문해력 혁명을 가능케 했습니다. 프랑스의 소피 뒤부아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자체는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문법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어 문법과 어휘는 배우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문자와 언어를 구분하는 겁니다. 언어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전한 복잡한 체계지만 문자는 그 언어를 기록하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도구의 효율성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역, 부산 해운대, 제주 올레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책과 신문, 스마트폰을 읽는 모습이었죠. 70년 만에 국민 모두가 글을 읽고 쓰게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글이 있었어요. 이건 학문적 논쟁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건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유용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완벽하게 적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미나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학자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장의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에서의 문자 사용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6시간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냅니다. 실리콘밸리부터 뉴욕 브루클린까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이핑하죠. 이런 시대에 문자의 디지털 적응력은 매우 중요해요. 중국어와 일본어 입력 방식의 복잡함을 설명하고 구글 본사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타이핑할 때 한글은 중국어보다 평균 33% 빠르게, 오타율도 60% 낮았어요. AI와 언어 인식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구조와 자모 조합 방식은 AI 패턴 인식에 이상적입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 결과 한글은 AI 언어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로 확인됐어요. 스마트폰 사용 경험과 음성 인식 기술에서의 한글 우수성도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글 키보드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이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훨씬 쉬워요. 한글은 쓰기는 어렵지만 타이핑은 너무 쉽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경쟁적 태도는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언어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용자 수? 역사의 길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서의 효율성일까요? 세미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자국 언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교수들은 이제 한글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일본 이와사키 교수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맥클린 교수님, 저는 평생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연구해왔어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들으니 제 시야가 너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의 가치는 그 복잡성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느냐에 있는 거죠. 이와사키 교수의 솔직한 고백에 세미나장에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중국 장앤페이 교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겸손해져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한글 강좌도 개설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이런 문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독일 브루너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제 연구실에는 칸트와 헤겔의 저서가 가득합니다. 깊은 사상이죠. 하지만 그 사상이 소수에게만 접근 가능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글은 모두를 위한 문자처럼 보입니다. 세미나장 뒤편에서 인도 학자가 발언을 요청했어요. 칸나다어와 타밀어 같은 인도 문자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처럼 과학적으로 설계된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발음 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음 디자인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쟁적이던 학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존중해야 할 인류의 자산이에요. 한글이 가진 특별함은 단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들이 다가와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어를 가르치던 장 교수조차 서울대 한국어학당에서 열리는 여름 워크숍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이와사키 교수와 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행운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니. 그는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진정한 왕이었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인류 전체의 문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이죠. 뉴욕 세미나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학술지와 언어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고 많은 대학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보스턴 하버드 캠퍼스 제 연구실에서 찰스강 너머로 보이는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학생 마이클이 문을 두드렸어요. 교토대학 아시아 문자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으셨어요. 이와사키 교수님이 직접 요청하셨대요. 그날 저녁 연구실 벽에 걸린 세종대왕 초상화를 바라보며 580년 전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제 태블릿에는 다음 강연의 마무리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어가 사라지고 일본어가 멈추고 독일어가 흔들리는 이 시대의 한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인류를 읽게 만드는 문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며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창제된 문자라는 점에서 세상 어떤 언어도 가지지 못한 애민의 철학이 깃들어 있어요. 이제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에 노을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세종대왕의 지혜가 시공간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깃든 인류의 보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완벽히 적응하며 세계 최저 문맹률을 이끈 한글의 가치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화유산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5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이제는 인류 모두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글, 그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